안녕하세요. 저는 톡 메시징 파티의 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카카오톡 자바 앱 서버 리팩토링 작업 내용을 일반화하여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지 7월 18일, 오늘로 8252일이 된 개발자입니다. 2019년 말에 톡 메시징 파티에 합류했고 기술 부채를 정리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제 업무 중 내부 개선 작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맥에서 빌드가 되지 않아 로컬 개발 환경이 없던 C++ 캐리지 서버에 로컬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 중인 캐리지 서버를 Glibc 버전 이슈 없이 리눅스 버전과 C++ 11을 사용할 수 있는 GCC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쉘 스크립트로 배포되는 캐리지 서버의 배포 방식을 엔서블과 젠킨스로 전환하고 캐시 서버의 객체 직렬화 방식을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등 기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할 내용인 자바 앱 서버의 대규모 리팩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 목차이고 각 항목별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리팩토링을 진행했던 큰 단계별로 파티 위키에 정리하고 내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아쉽지만 카카오톡의 내용은 제거하고 일반화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코드를 사용한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제 코드는 모두 깃에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변 컨텍스트 클래스 리팩토링에 관한 내용입니다. 프로덕션 코드에서 리팩토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10개의 컨텍스트 클래스를 현재 3개로 줄였고 수백 라인의 코드를 삭제했습니다. 그 리팩토링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수정했는지 각 항목별로 일반화한 예제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변 상태 컨텍스트 사용 시 문제점에 대해 항목별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 클래스란 행위보다 다양한 상태를 모아놓은 클래스를 말합니다. 근래에 최대한 상태를 배제하고 불변을 추구하는 함수형 패러다임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해도 완전히 상태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2살이 넘은 카카오톡 메시징 서버에 가변 컨텍스트 클래스가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컨텍스트 클래스가 10개쯤 되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텍스트 클래스 간의 의존성은 컨텍스트 클래스가 가변인지 불변인지와는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컨텍스트가 B, C 컨텍스트를 참조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B 컨텍스트가 다시 A 컨텍스트를 참조하면 순환 참조가 되고 A, B 컨텍스트 클래스를 생성자 인젝션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순환 의존성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변 컨텍스트 참조를 멤버로 가진 클래스가 있다면 당장 개발할 때는 편하지만 해당 컨텍스트의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가변 컨텍스트 참조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함수가 있다면 위 항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집니다. 컨텍스트 참조를 받아서 일개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컨텍스트의 상태를 변경한다면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어렵고 코드는 읽기 어려워집니다. 읽기 전용으로 사용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컨텍스트를 변경하는 개발자는 컨텍스트를 참조를 받는 모든 함수를 추적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함수에서 컨텍스트 참조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예제로 사용할 컨텍스트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예제로 사용할 코드는 설명을 위한 예시로 단순한 의사 코드입니다. 실제 프로덕션 코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은 주로 레거시 코드에 존재하고 결합도가 예제보다 매우 높고 코드를 따라가며 각 종속 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할 내용을 검증하는 시간이 코드를 수정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들 것입니다. 함수가 컨텍스트 객체를 업데이트할 목적으로 컨텍스트 객체를 받지 말고 리턴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create 함수는 컨텍스트 객체에 카 인스턴스를 설정하기 위해 컨텍스트 객체의 참조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구현하기는 편하지만 결합도가 높고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create 함수는 각 컨텍스트와 강하게 결합되었고 create 함수의 단위 테스트를 구성하려면 카 컨텍스트 객체가 필요합니다. 각 컨텍스트를 수정하거나 디버깅하는 개발자는 create 함수가 각 컨텍스트의 어떤 상태를 변경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간단히 리팩토링 해보겠습니다. create 함수에서 set 함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봤던 car context 파라미터를 제거합니다. 대신 create 함수의 리턴으로 car 인스턴스를 리턴하도록 기존 리턴 타입을 result에서 result와 car를 담은 페어로 변경합니다. 이미 페어를 리턴하는 상황이거나 페어 리턴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페어 대신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클래스로 변경하거나 create car 함수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각각의 책임별로 별도의 함수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car 컨텍스트에 car 인스턴스를 설정하는 책임은 create 함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create 함수를 사용해서 car 인스턴스를 구하고 car 컨텍스트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정으로 책임을 분리하고 결합도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car 컨텍스트 없이 create 함수의 단위 테스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에서 값을 받을 때 편하다고 컨텍스트 객체를 받지 말고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do something for passengers 함수는 car 컨텍스트에서 어떤 값을 꺼내기 위해서 car 컨텍스트 참조를 파라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car 컨텍스트를 수정하거나 디버깅하는 개발자는 do something for passengers 함수가 car 컨텍스트 객체에서 어떤 값들을 꺼내어 사용하는지 car 컨텍스트 객체의 상태를 바꾸지는 않는지 모두 추적해야 합니다. do something for passengers 함수에 필요한 값들은 명시적인 파라미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수정으로 do something for passengers 함수의 의도는 조금 더 명확해지고 이제 car 컨텍스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걸린다면 다음 단계로 함수를 더 작은 책임으로 나누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프 최적화를 위해서 캐싱하고 싶다면 컨텍스트에 넣지 말고 루프 밖으로 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는 이 코드는 DB에서 읽은 값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재사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DB에서 읽은 값을 car 컨텍스트에 설정하면서 car 컨텍스트를 전역 변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DB에서 읽은 값을 car 컨텍스트에 넣으면서 car 컨텍스트에 캐싱 책임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해당 값을 반복 호출 밖에 지역 변수로 꺼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이제 do something visitors 함수에서 do something for visitors 함수에서 사용하지 않는 car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삭제하고 car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불필요해진 visitors 필드와 getSet 메서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제와 달리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컨텍스트에 넣지 말고 별도의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체 함수로 의존성 줄이기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2살이 넘은 카카오톡 메시징 서버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서비스 클래스들이 추가되었고 서로 의존성이 누적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클래스 의존성을 함수 의존성으로 줄인 내용을 간단한 예제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스프링을 사용한 프로젝트에서 종종 보이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의존성 주입의 남용과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의도치 않게 서비스 간의 의존성 그래프가 복잡하게 간결합으로 묶이면서 코드를 읽기도 어렵고 단위 테스트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카카오톡 메시징 자바 앱 서버의 서비스 의존성 그래프입니다. 순환 의존성이 포함된 복잡한 왼쪽의 의존성 그래프를 오른쪽에 단순한 의존성 그래프로 리팩토링하여 라이브 서비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작업 내용을 일반화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이는 순환 의존성은 서비스 A를 생성하려면 서비스 B가 필요하고 서비스 B를 생성하려면 서비스 C가 필요한데 서비스 C를 생성하려면 다시 서비스 A가 필요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 순환 의존성을 예제로 구성하고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를 사용해서 순환 의존성 예제를 구성할 때 2.6 버전 이상부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순환 의존성이 발생한다고 실행을 거부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파일에 순환 의존성 허용 설정을 추가하면 예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성제 인젝션으로 순환 의존성을 만들면 이 옵션을 허용해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필드 인젝션은 리플렉션으로 해결이 되지만 생성제 인젝션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제 프로젝트 비포 리팩터링에서 각 서비스의 메소드가 다른 서비스의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참조를 필드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 간의 순환 의존성을 만듭니다. 풀어내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서는 자바 8부터 지원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고체 함수로 풀어볼 것입니다. 의존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제거할 수 없다면 의존성을 가능한 작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바에서는 함수가 1급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함수형 언어의 고체 함수와는 달리 자바의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결국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로 구현됩니다. 그래도 명시적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보다는 람다라는 시멘틱 슈거를 가지고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더 작고 약한 결합입니다. 여기서 전체 코드의 수정 과정을 다 보지는 못하고 시간상 한 개의 객체 의존성만 함수 의존성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서비스 A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B에 대한 의존성을 함수형 인터페이스 의존성으로 수정합니다. 서비스 A 클래스의 메서드 A에 서비스 B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B의 시그니처를 받을 수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파라미터로 추가하고 메서드 B의 호출을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apply 메서드 호출로 교체합니다. 이제 서비스 A는 서비스 B에 의존하지 않으니 서비스 B 필드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서비스 A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A의 시그니처를 수정했으니 핸들러 클래스에 있는 execute 메소드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수정된 시그니처는 서비스 B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B를 받을 수 있으니 맞춰서 수정합니다. 서비스 B에 대한 의존성을 서비스 A에서 핸들러로 옮겨오고 생성제 인젝션에 서비스 B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A 호출부에 두 번째 아규먼트로 서비스 B에 메서드 B를 고체 함수로 넘기면 위에서 수정한 서비스 A 클래스에 메서드 A의 시그니처에 부합하면서 에러가 해결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서비스 B가 가지는 서비스 C의 의존성과 서비스 C가 가지는 서비스 A의 의존성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면서 서비스 A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A의 시그니처가 추가로 수정될 겁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오른쪽에 애프터 리팩토링처럼 서비스 간의 의존성이 모두 정리되면서 순환 의존성도 제거됩니다. 추가로 얻는 이점은 핸들러가 동작하려면 모두 필요했던 서비스 A, B, C에 대한 의존성이 각 서비스에 흩어져서 가려져 있었는데 핸들러 클래스로 모두 명시적으로 모이면서 의존성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객체 의존성이 함수 의존성으로 줄면서 서비스 간의 의존성 그래프는 오른쪽과 같이 모두 끊어집니다. 단위 테스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 서비스는 외부에서 주입받는 함수만 필요할 뿐 서로의 존재를 몰라도 됩니다. 단위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 의존성을 가진 비포 리팩토링을 단위 테스트하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프링에 의존해 스프링 부트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빈을 생성하거나 왼쪽과 같이 모키토에 의존해 목 인젝트 목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객체를 모킹하고 테스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함수 의존성으로 바꾼 애프터 리팩토링을 단위 테스트하는 건 스프링과 모키토 없이 보이는 것처럼 바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서드 B에 필요한 함수는 람다로 바로 주입해서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JShell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간결하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면 자바 9부터 추가된 REPL 기능인 JShell에서도 객체를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REPL처럼 커맨드 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IDE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인텔리제이의 JShell 콘솔 기능을 사용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별도의 클래스 파일을 구성할 필요 없이 JShell에서 간단히 객체를 만들고
실행하는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블록만 실행할 수도 있고 전체를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전체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혹시 인텔리제이에서 클래스를 못 찾는다고 에러가 발생한다면 프로젝트 설정에 라이브러리에 클래스 패스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뒤에 관련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간단히 성능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객체 의존성을 함수 의존성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비용을 핸들러의 execute 메소드를 100만 번씩 10번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은퇴하는 없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객체 의존성일 때는 필요 없었던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파라미터 전달이 생기면서 호출 비용이 증가합니다. 스크린샷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객체 의존성 비포 리팩토링의 실행 시간, 오른쪽이 함수 의존성의 애프터 리팩토링의 실행 시간입니다. 극명한 차이는 없지만 호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55mm였던 게 72mm로 32에서 38로. 화살표 왼쪽의 실행 결과는 JVM 옵션 TL 데스크탑의 레벨이 1로 설정된 상태로 실행된 결과입니다. 인텔리제이에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인텔리제이의 런 디버그 컨피그 설정에서 디세이블 런치 옵티미제이션 설정을 활성화해주면 JIT 컴파일러가 최적화되도록 하면 화살표 오른쪽과 같이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성능 차이는 여전히 발생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리팩토링은 프로덕션 서버에 반영되어 현재 서비스 중이며 성능 저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예제의 전체 코드는 뒤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존성을 고차 함수로 풀 수는 없겠지만 의존성을 분리하고 행위를 주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복잡도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항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변 컨텍스트 클래스들과 서비스 간의 의존성을 많이 정리했기에 이제 서버 코드는 코드 복잡도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치들은 순환 복잡도와 엠패스 복잡도 순서입니다. 왼쪽이 리팩토링 전, 오른쪽이 리팩토링 후의 수치입니다. 맨 아래 함수의 경우 순환 복잡도가 56에서 23으로 엠패스 복잡도가 3000 이상에서 160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를 줄여서 C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패스 컴플렉시티를 줄여서 엠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코드 복잡도를 수치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겠지만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공식 등은 생략하고 골격만 간단히 소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정리한 링크를 참고하랍니다. 세부적인 계산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코드의 상태를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CC는 함수의 제어문, 분기, 루프 등이 없다면 1점, 있다면 제어문마다 1점이며 조건식 안에 논리식도 1점이고 각 점수를 더합니다. 엠패스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비순환 경로의 수로 말이 어려운데 분기마다 2점이고 각 점수를 곱합니다. 분기가 2점이 아닌 케이스도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if, else if의 조합은 실행할 수 있는 경로의 수가 3개입니다. 인텔리제이의 컴플렉시티 리듀서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CC, 엠패스를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다만 해당 플러그인이 인텔리제이 최신 버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플러그인 사용 용도로 해당 버전의 인텔리제이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는 어덕트 오픈 JDK 11 버전 정규식 처리의 matcher.java 파일에 있는 리셋 메소드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면 CC는 리셋 함수 자체, 폼은 3개, if문 1개를 모두 합산하여 5점이고 엠패스는 폼은 2개와 if문을 가진 폼은 1개를 곱하여 12점입니다. 여기서 3점이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폼문과 if문의 조합 실행 경로는 폼문을 안 타는 경우, 폼문을 타고 if를 안 타는 경우,
포문과 if를 모두 안 타는 경우 세 갈래입니다. 이 내용을 대략 이해하고 다음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예제 코드 빌드 데이터 함수는 cc가 6, mps가 8입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예제로 적당합니다. 이 함수의 복잡도를 줄여보겠습니다. 코드 복잡도 줄이기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기본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함수에 많은 코드가 있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함수의 책임을 여러 함수로 나누면 복잡도 역시 각 함수가 나누어 가지면서 개별 함수의 복잡도는 낮아집니다. 함수 추출하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빌드 데이터 함수는 크게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 value의 값을 구하고 데이터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두 개의 책임을 각각의 함수로 추출합니다. 먼저 sum value의 값을 구하는 부분을 getSum value 함수로 추출합니다. 분류한 getSum value 함수는 cc가 5, mps가 4인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도 makeData 함수로 추출합니다. 분리한 makeData 함수는 cc가 2, mps가 2인 함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드 데이터 함수에 몰려있던 코드를 getSum value, makeData 두 개의 함수를 모두로 추출하여 복잡도는 두 개의 함수가 각각 나누어 가져갔고 수정된 빌드 데이터 함수는 단촐해지면서 코드 복잡도 수치로 뽑을 만한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중첩 조건문을 보호 구문으로 바꾸기를 보겠습니다. 불리한 getSum value 함수를 보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턴 값을 위한 임시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sum value를 제거합니다. sum value를 제거하고 모두 리턴문으로 치환하고 보니 중첩된 if문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정리하면 한결 보기 편해집니다. 컴플렉시티 리듀서 플러그인을 활성화해두고 리팩토링을 진행하면 중첩된 if문들을 정리하면서 getSum value 함수의 mps가 4에서 8로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코드의 로직은 동일하고 가독성도 좋아졌는데 코드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if문의 조건이 만족하면 바로 리턴하여 두 번째 if문을 타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나온 수치라서 그렇습니다. 잠시 화면과 같이 다시 수정해서 명확하게 첫 번째 if문이 만족하면 두 번째 if문을 타지 않는다고 조건문으로 명시하면 getSum value 함수의 mps가 다시 4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처럼 코드 복잡도 수치가 실제 코드가 가진 복잡도보다 높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으니 각 함수의 적절한 가독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예제 전체 코드는 깃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리팩토링의 명칭은 리팩토링 도서에서 명명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책에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예제와 설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정판이 나왔으니 오래된 책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꽤 많은 의존성을 정리했지만 아직도 프로덕션 코드에 간결한 단위 테스트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서비스 객체를 단위 테스트에서 직접 생성할 수는 있지만 생성하는데 꽤 많은 다오들의 목객체가 필요합니다. 개별 다오에 대한 직접 의존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리팩토링 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존성 분리에 초점이 맞춰진 리팩토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에 이제 책임 분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 링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했던 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